지금 영산대학교에 계시고요. 시민사회 관련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고 현실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가 여러 개 있고요. 인권의 철학, 정치의 이동,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메리토크라시하고 존엄에 관한 글을 많이 쓰시고 공정에 관한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보니까 마이클 샌들이 책을 내기 전부터 공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오히려 원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제가 공론 토론방에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2021년 논문도 올려드렸었는데 이 능력주의와 공정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곡궁 사태와 뭐 조국 사태 등등 과정에서 보인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 공정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은재 교수님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를 아시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여튼 보니까 아주 이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이 능력주의 문제, 저는 예전에 쓴 책들은 전부 그냥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냥 원어를 그대로 이제 외래어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생각하고 영어로 막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잘난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워낙 이제 지금 능력주의라고 하는 영어가 많이 일반화되어서 그냥 좀 대중들 사회 일반화된 번역, 틀린 번역이지만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냥 능력주의를 최근에는 다시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디모크라시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 체제, 민주정 뭐 이런 식으로 민주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번역인데 민주주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고, 우리 사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해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능력주의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신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 원래 의원적으로는 크라시로서 정치 체제, 지배 체제 이런 거를 의미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번역을 하려고 하면 능력자 지배 체제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탐구를 해왔는데, 아까 뭐 샌델보다 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 고민이야 사실은 이것도 서양에서도 고민해 왔던 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게 워낙 좀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고민을 좀 미리 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 인사하시면서 여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거 고민하면서도 많이 이제 해법을 찾지를 못해서 오히려 더 현상은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은,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제가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아닐까, 이런 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인사는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주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크게 잘 보이나요? 화면이. 예,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컴퓨터를 이게 지금 바꿔가지고, 저도 이게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 맥으로 바꿔가지고, 맥킨토시 저기 애플 쪽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저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면이 아주 깨끗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건 장점이네요. 예. 뭐 이렇게 아까 모두에서 우리 박태 선생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공정성이라는 하도 요즘은 조금 뭐 시들해진 느낌도 있긴 한데, 공정성 자체는 아까 뭐 인천공항, 인국공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참 문제될 때, 특히 우리 이제
뭐 이게 제가 일일이 예들을 안 들겠습니다만, 뭐 그런 이제 문제될 때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였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의사들이 누가 봐도 반공동체적인 그런 파업을 하는데, 그때 막 경교 1등 뭐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죠? 그 배경에는 우리는 전교 1등 했는데 우리는 우리 요구대로 사회가 다 대우해 줘야 된다. 아주 또 뭔가 특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 반발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은 이제 쫓겨났지만 이준석 그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그때 막 외쳤던 게 이전에 썼던 책도 그렇고 제일 공정한 거는 정글식 경쟁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이 저기 이, 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남성들 중심 이대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특히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제 주장이나 이런 것들 열광을 했고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제 윤 대통령도 이게 지금 공정의 화신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어떤 공정의 화신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완전한 정치 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이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이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화두와 관련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뭐 예를 드는 것들은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답을 지금 이게 오프라인 하기 같으면 뭐 좀 토론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한데 한번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은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청소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특히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를 한다.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이제 사고 실험인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청소부 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있고요. 총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이제 이거 2천만 원을 다 떼고 나서 분배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면 각각에게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 공정할까. 예를 들어서 각각 뭐 이렇게 3등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의사의 얼굴 보고 병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 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의사 1,000만 원,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한 600만 원, 청소부 400만 원 이렇게 되면 공정할까요? 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만 해보시죠. 해보시고 어떤 이제 이게 한번 여기 그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뭐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예들을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 포도원 주인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해석도 이렇게 이제 많이 다양하던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인가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서 잘 모릅니다만 마태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포도 수확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6시부터 또는 9시부터 합시다.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생각해가지고 6시부터 12시간 되나? 그래서 한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정도 포도 수확 노동을 한 노동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내용이 점심 때 나가봤더니 또 일 못한 사람이 있어서 와서 일하라 그랬다. 그리고 저녁 한 5시쯤 돼서 이렇게 마칠 시간 이렇게 1시간 전쯤에 나가서 보니까 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농장에 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제 해놓고
일과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삭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런 노동자들은 12시간 일했던 노동자들은 화가 나겠죠. 그죠? 자기들은 12시간 일을 했는데 자기 12시간 일한 자기들이나 1시간밖에 일 안 한 이제 사람들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너무 불공정하다. 이건 당연히 이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냥 어쨌든 뭐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 어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늦게 온 노동자, 1시간밖에 일한 노동자도 얘도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를 구했으나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이따가 자기가 이제 불러온 건데 비록 일은 적게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싹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해야 할 식솔이 많을 텐데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필요가 클 텐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똑같이 싹을 주고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저기 그 신학하시고 이런 분들 해석을 다양하게 하시던데 어쨌든 뭐 이거는 지금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한 시간을 중구로 삼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필요를 중구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고 포도원 이 성경에 포도원 주인은 필요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노동자, 늦게 와서 일한 노동자의 필요를 계산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고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우리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나 시대가 채택해 왔던 그런 이제 이렇게 저기 분배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아니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 일상의 인간의 세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일한 시간을 중고로 삼아서 이제 품삯을 나눠줄 것이다.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2시간 일한 만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1시간만큼 12분의 1의 이제 만큼만 줘야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미 사실은 이게 이제 이미 공정, 정의 이런 관념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저 위에 제목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건 나중에 사실은 그 울피아누스라고 로마 시대 때 법학자의 이제 뭐 이게 표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비례적인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아까 그 포도원 주인의 분배 방식은 산술적인 평등 누구나 똑같이 그냥 그 1데나리온인가를 나눠주는 거고 이게 시간에 일한 시간만큼 나누라라고 하는 건 시간만큼이라는 의미에서 비례적 평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같은 가치나 비중을 지닌 사람한테는 같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또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전부 똑같이 주고 그 적게 일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제 적게 준다. 이게 이제 그 나은 이제 그 이렇게 분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 정의로운 그게 공정한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분배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러질 않아서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긴다.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생기는 갈등이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이제 같은 것하고 다른 거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아까 그 포도원 주인에서는 일한 시간이죠. 그죠? 우리 대개는 시간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런 걸 일반화를 시키면 그 일종의 이제 기여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와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배경을 두고 보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재화의 생산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데 경제적인 성취를 이뤄내는데 기여한 정도의 차이와 연결시켜서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식을 집어넣으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분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그 이 선생님께서 예를 드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럴 텐데 그 제가 처음에 모두에 들었던 그 병원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제 수입 격차가 생기고 아까 미국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물론 변호사들도 이렇게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통계를 지난번에 봤는데, 근데 우리 저기 뭐 예전에 뭐 홍대 노동자 뭐 이런 이제 저기 파업하고 이럴 때 월 100만 원 뭐 이렇게 청소부들 이렇게 받는 거 지금은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20배든 30배든 어떤 더 이상으로 수입 격차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 격차를 정당화하는 설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사회를 위해서 다 많이 기여한다. 그죠? 그러니까 돌팔이에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사람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늘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근데 뭐 청소부나 막노동꾼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또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제 재능이 필요한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여와 노력과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분배 정의를 한다면 의사와 변호사나 청소년 이런 고급 직종이라고 할까요? 전문직이라고 할까요?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청소부나 막노동꾼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직업군의 직업 수입의 격차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추상적으로 뭐 20배, 30배 이런 격차 그런 걸 통해서 정당화된다. 이게 바로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능력적인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종의 일반적인 어떤 분배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쓰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회에서 부권력 명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얻고자 하는 사회적 재화 이런 것들을 혈통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부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정의롭다 공정하다 뭐 같은 말로 정의와 공정이 반드시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치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체제 일단 이렇게 클래시라고 하는 건 사회 체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뭐 이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올로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런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죠.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은수저, 금수저 이렇게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하지만 서양애들 표현할 때 원래 은수저밖에 없었잖아요. 은수저 물고 태어나는 이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대접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었고, 이 말은, 원래는 이제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능력주의의 부흥, 발흥, 뭐, 이렇게라고 부른 공상사회학 소설에서 이게 1953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소설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한 말인데 사실은 개념은 1953년 처음에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해 방식, 그러니까 말은 1953년도에 생겨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 방식, 개념 뭐 이런 것들은 개념이 있으면 말이 나오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하자면 그런 식의 막연한 생각이 있지만 그런 게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은
훨씬 이전부터 서양 사회에서도 오래 특히 이제 근대가 발전하면서 봉건 사회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양 사회에서 서서히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토마 피케티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분은 이제 근대 민주주의 토대였다. 이 메리토크라시가 능력주의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단어는 1953년 이제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이제 능력주의의 이제 특징은 이 능력주의 사회, 예, 그뭐 능력 사회, 예, 그 개념을 그렇고 능력주의 사회 어떤 분은 그런 개념을 쓰는데 그냥 능력 사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 사회, 능력주의 체제 이런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아까 의사 변호사하고 이렇게 이 청소부 막노동꾼 그 계층의 비교에서도 나타났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 그러는데 누가 능력을 가졌느냐,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얼굴 보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 제가 그냥 화면으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얼굴 보고 장은주 교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장은주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거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능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뽑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을 뽑으면 그 회사 입장에서 좋을 텐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봅니까? 이게 이제 학력, 학벌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서 그런 걸 이제 못 보게 특히 적어도 공기업에서 못 보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저기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포함해서 다 이게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학력, 학벌 이런 걸 제일 먼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특히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매우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짧게는 고등학교까지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길게는 대학원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능력자를 이렇게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뭡니까?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거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 국영수 옛날부터 국영수 했잖아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보다 이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개개인들이 가진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능력, 이게 잠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그 이전부터 교육학에서 이제 자리 잡았고, 이게 사실 이 학교 교육 체계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그 경제 발전하고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가 공급하도록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자를 추려내는 경연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명문대 이런 데를 원하는 그런 데 사람들이 막 나라마다 조금씩 제도 타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기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같은 데서도 우리 이 뭐죠? 노란 쪽지 시위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뭐 에꼴 노르망을 개혁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프랑스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대학들 평균화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있어요. 에꼴 노르망이라고 그리고 그 뭐죠? 엘리트 학교, 행정학교 이런 것들 따로 있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그 정계는 물론이고 그 경제계에서도 그냥 들어가서 우리나라 에스카이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던데 우리 미국도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아이비리그 뭐 이런 쪽 졸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거는 뭐 전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좀 더 심한데 제가 조금 더 그 배경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특히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한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교육은 능력자를 초래하는 경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체제, 그러니까 이 체제의 교육에서 당연히 성적, 학력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거,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거. 우리 사회는 성적, 학력을 능력의 전구로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등 대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게 생겨나는 문제고, 이게 이제 이 물질주의와 결부된 학벌주의, 성적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제 귀결이에요, 그죠? 저기 우리 학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이름을 못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많으실 텐데, 저희 이제 양산하고 부산에 이제 캠퍼스가 있는 이렇게 후발 사립대예요. 나중에 이제 생겨난 사립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학교도 사실은 이 대학 서열 체제에서 이제 거의 꼴찌, 거의 하위권에 있는 그런 이제 학교 이른바 지잡대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학생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죠? 이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들 자식들 교육 쉽게 봤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엄청난 사교육 이제 이렇게 넣어가면서 사교육비 들여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그죠? 이게 지금도 지금 이놈의 서열화 때문에 지금 다시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되면 MB 때 시절에 이제 고교 서열화 이게 이제 더 심해질 거다. 다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만들어진 자사고니 특목고니 이런 것들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지금 입시 경쟁을 하고 있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학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이 고등학교도 그렇고 결코 이렇게 경쟁이 완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을 항상 이제 상위 학생들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스카이를 비롯 중심으로 한 그런 상위권 대학들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력 성적이 돈과 권력의 보정수표로 이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이렇게 이제 명문대 진학 이런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학생들만 챙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불과 몇 년 코로나 되기 전에, 근데 어떤 고등학생들은 밥 먹는 것도 성적순으로 밥을 먹고, 식당이 마땅치 않다나 어쨌다나요. 에어컨 잘 되는 그런 자율학습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출세열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은 학문하는 데가 아닌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졸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위기화된 정표를 제공하는 그런 기지입니다. 그냥 이 대학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 온 나라 사람 양반되기 있어요. 조선 후기, 그죠? 거기 이게 지금 온 나라 사람 양반되기 이런 거는 정약용 선생의 이제 표현인데, 그때 이제 온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이 됐잖아요. 근데 양반이 막 되니까 또 양반들 사이에서 또 위기를 막 지으려고 하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로 이제 무슨 이제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최소한 진사나 이런 거라도 가졌느냐 땄느냐 안 땄느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증표가 되니까 온 나라에 서원이 난립을 했죠. 대원군이 서원 정리하기 전까지 그냥 곳곳에 서원이 난립을 했고, 서울의 과거장, 한양의 과거장, 우리 난장판이라는 말이 이 과거장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온 전국에서 그냥 이게 저기 과거 시험 보겠다고, 사실은 이미 조선 후기쯤 되면 이 권문세가 뭐죠? 그런 사람들 이 세도 정치하던 그런 이제 그런 집안들의 온갖 정치끼리 뭔가 그때 부정 이게 이 과거 시험 부정이 그냥 천차만별했다 그러던데, 그 양상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거사에 몰리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민규라고 하는 소설가 분이 소설가가 그때 몇 년 전에 경향신문에 100년 동안의 지랄 이런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가지고 칼럼이 지금도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0년 동안의 지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의 지랄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 교육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성적에 따른 줄 세우고 이런 걸 넘어서서 아니 그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내용 자체가 교육하는 내용 안에서 경쟁, 성공 같은 이런 가치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시민 교육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이제 또 이 새 정부 들어서 이주호 장관 임명이 되고 뭐 우리 대통령님도 또 그런 부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맨날 뭐 산업 이야기를 하시고 인적 이렇게 이제 자원 교육을 하면서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런 시민교육적인 그런 이렇게 초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다가 쭉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제 교육 문제, 애 키우면서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저기 30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할 때 제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이런 이제 교육 이렇게 광풍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능력주의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게 아니구나, 서양에서 수입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쭉 보니까 이거는 원래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라는 거고 저는 사실 서양 철학 전공자라서 샌델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이제 샌델 같이 논의하는 그런 주제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였는데 이 능력주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동아시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유교 전통 이런 것들도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전에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건 순전히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왕조의 수능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유교는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더라. 우리가 요순 임금 뭐 대표적인 이제 예고 이 저기 거기 이제 공자나 이때부터 얘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순임금은 요임금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기 때부터 세습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나라 일을 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이렇게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유교의 출발점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거를 선현 연응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국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나오겠지만 현능주의, 현능체제, 현능정치 중국 애들은 메리토크라시를 현능정치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정치체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선현연능 여기 지금 얘기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여기 얘기편에서 나오는 요 이야기 선현연능 그래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 뽑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이 이념이 유교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유교의 그러니까 세습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종의 공화주의 전통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발전되었고 이게 이제 이 선현연령의 이념이 제도화된 것이 과거제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국에서 발전된 능력주의 이념의
제도적인 표현이 과거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이렇게 이성계가 역성행하면서 조선을 일종의 정당화 논리로 이런 과거제를 도입하면서, 물론 그때 능력주의 이런 말도 없었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뽑아서 나라를 맡긴다, 이 이념 때문에 과거제를 도입을 했고, 과거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정당화 논리였다, 이런 능력주의구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시대가 근대가 되면서 이제 이거 전통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시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찾아봤더니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전파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저 서울대 박훈 교수님, 국문사학과의 박훈 교수님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우리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근대 혁명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무라이들이 아니었다. 한 200년 가까이 에도 막부 지나면서 이 칼을 못 쓰니까 전쟁도 없었고 평화 시기를 보내면서 이 사무라이들이 유교 경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사실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미 그렇지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유자화된, 유교적으로 사대부가 된 그런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유교적인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인 거죠. 박훈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어쨌든 그 계약을 수용한다면 이게 고시라고 하는 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현대화된, 일본 애들이 만든, 일본 사무라이들이 만든 이제 그런 제도지만 현대화된 과거구나. 그 과거가 우리 지금 그 윤 대통령 지금을 보신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 고시를 합격한 분들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벼슬을 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보니까 이 유교적인 능력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한국 자본주의 근대화의 어떤 결정적인 문화적인 원동력이었다. 우리가 흔히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능력주의 이념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부모들이 소 팔고 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냈어요. 어쨌든 집안에 특히 아들 나오면 장남은 공부 조금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다른 자식들, 뭐 옛날에는 자식들 많이 나왔어요. 다를 다 공부를 못 시키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가지고 공부시켰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여자 형제들이 있으면 막 도시에 공장에 나가가지고 누나가 막 여동생이 막 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오빠 저기 대학 등록금 내고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이제 그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딱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이런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이념에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아까 토마 피케티가 이게 이제 이 메리토크라시가, 능력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뭐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젊은 친구 막 분노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불공정해 하면서 이제 막 촛불시 도화선이 되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 노무현 재단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한다는데,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그 반칙, 특권 이런 게 이제 이런 공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그 공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의 상징이었던 거고, 대중들은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주의적인 공정, 능력주의적인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추동력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점을 이렇게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큰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죠?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의 어두운 이제 측면들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이것은 이데올로기라는 여기서 일단 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건데 그런 이제 이 영어로 하면 아이데올로지인데 우리가 그냥 이데올로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독일식으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아까 이 청소부하고 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의 이제 소득 격차, 능력에 따른 당연한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에 따른 분배가 그냥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덧붙여서 제가 아까 정당한,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로운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렇게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념이다. 그런 원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르게 분배를 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얘기했는데 서로 다르게 분배하도 그거 자체가 불공정한 건 아니에요. 그죠? 서로 불평등한 분배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의 결과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배하니까 이게 바람직해 정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게 소득을 받고 대학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배운 게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청소부밖에 할 일이 없어. 근데 나한테는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거밖에 안 줘. 그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뭐 다른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까 등등 이런 방식 사람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공정하다, 정의롭다 생각하니까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제 무서운 힘의 무서운 힘, 이렇게 그 능력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이야기 아까 나왔습니다만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나오는 많은 정의론들은 철학자들의 정의론이라면 이 능력주의는 일반 대중들의 정의론이에요. 그죠? 철학자 중에 능력주의가 진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뭐 좀 이제 좀 변형된 거는 이제 모르겠으나 이게 이 능력주의는 사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따져보면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주의 현대사회로 살고 있는 대중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유교적인 능력주의 문화에 활동한 침윤돼 있던 그런 것에 익숙해 있던 그런 대중들은 너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의 사실이고 지배층에서 강요하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느끼는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나도 아무리 배운 게 없지만 나도 먹고 살게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제에 저항하고 그 체제를 거부하고 그 체제를 바꾸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청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클 영의 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교육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이제 조어를 한 건데 그 The Rise of the Meritocracy라고 하는 그 이제 책에 소설책이에요. 그 공상사회학 소설인데 2034년인가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했어요. 이 2034년 영국 사회에는 두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계급하고 머리 나쁜 IQ가 낮은 이제 그 허드렛 일하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설은 그러니까 이 하층 계급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엘리트들이 자기 머리 좋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모든 걸 독차지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란을 이게 이제 그 책 소설에 있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이렇게 이 하층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능력도 없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야 될지도 몰라. 그 반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소설에서는 잘못 이해된 페미니스트들이에요.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여성들 중에 능력도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 여성들이 똑똑한 여성들이 머리 나쁜 이제 하층 계급들 노동자들을 도와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이제 소설적인 설정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능력주의가 정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층민들, 그러니까 이제 능력주의 체제에서 그 위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공정하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논리가 일반화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발전. 이긴 사람이 winner takes all이죠. 뭐 모든 걸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청소부 병원에 아까 2천만 원 수익이 있는 그 병원 예를 하면 의사가 한 1,200만 원, 300만 원. 더 가져가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의사가 한 1,500 가져가고 간호사 300 가져가고 청소부 한 200 가져갈까요? 아니면 간호사 한 350, 청소부 150 이렇게 가져갈까요? 여기 일종의 기본적 성자 독식이에요. 의사가 2천만 원 벌면 1,500만 원 의사가 가져가는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는 공부도 많이 했고 의사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했으니까 의사가 3분의 2 가까이를 가져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긴 사람들, 그런 이제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이제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났고, 우리는 이런 뭐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정당한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 마땅한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건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이제 갑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이제 행태들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등 분배 그까지만 끝나면 그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 정도가 아니고 격차가 엄청나게 성자 독식이 돼가지고 엘리트들 상층에 스카이 나오고 의사, 변호사, 뭐 대기업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독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쥐꼬리만한 그런 이제 저기 분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위 1%가 한 40% 가지고 상위 10%가 합치면 40%까지 안 되나? 하여튼 상위 1%가 한 20% 정도를 가지고요. 상위 10% 정도가 60%를 가진대요. 100%를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90%, 89%, 90%가 나머지 40% 가지고 막 서로 막 이제 뺏어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사회 분배를 보면요. 그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 사회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라서 그런 숫자에 대해서 대충인데 대충 그렇게 맞을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격차가 심각하고 보상의 격차가 심각하고 여기서 또 거치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 정도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긴 사람 승자들을 거들먹거리고 우쭐대고 이게 자기들은 너무도 마땅한 그렇게 의사 전교 1등 의사들 자기들 우리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특권 대우 받는 건 너무 마땅한 거다. 우리를 왜 경쟁에 집어넣는데 의대 저기 정원 내려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땅하게 거들먹거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통 머리도 나쁜 사람들 공부도 안 한 사람들 하면서 이제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죠?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시민들을 배제하는 하면서 자기들의 관점, 이해관계 이런 거를 공동선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 마이클 샌델이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걸 딱 표현을 하는데 The tyranny of merit 이게 지금 샌델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걸로 이제 하도 공정이 문제가 되니까
공정하다는 착각 그렇게 제목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원제는 이 능력의 폭정, the tyranny of the merit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연행을 행사하는 티란이죠. 견제죠. 자기들이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지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게 지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공화주의, 이 현대 신공화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현대 신공화주의, 서양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쉽게 말해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인 불평등이다. 정치적인 불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집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 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노예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권력을 노예한테 행사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속인 주인조차도 딱 한순간 마음이 틀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 주인 노예 관계잖아요, 그죠? 이 주인 노예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지배의 관계인데 오늘날 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제는 사회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지배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는 이 메리토크라시 때문에 능력주의 때문에 신계급 사회, 신신분 사회. 그러니까 지금 신분의 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청소부도 한 표, 의사도 한 표,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이게 지금 평등한 사회고 무슨 신분 차이는 없지만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렇게 소득 격차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지위적인 격차, 그럼 정치적인 영향력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신신분 사회가 형성되고 정치적으로는 제가 이제 능력주의적 과두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두정 또는 어쨌든 신귀족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이제 배반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제가 왜 배반의 이데올로기, 공정의 배신, 배신 이런 제 개념 책을 제목 쓸 때도 고심을 하다 그런 했는데 그런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 배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걸 아시겠죠, 그죠? 아까 근대 초기에서 보면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토대예요. 왜냐하면 혈통, 신분 이런 걸 거부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게 이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분배를 하겠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거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하는 서양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그런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민주주의 토대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매우 반민주적인 지배체제 이런 것을 내적으로 잉태하고 있다. 배반의 이데올로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특히 이제 심각하게 문제로 삼는 것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던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 능력주의다 이렇게 개념을 합니다. 이 개념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중국 애들은 현능주의, 현능정치 이렇게 메리토크라시를 번역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메리토크라시가 아까 제가 민주주의 이야기 했던 것처럼 클래식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지배 체제예요. 그러니까 능력자 지배 체제인데 우리가 민주주의와 구분해가지고 중국 같은 그런 체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중국은 이렇게 이제 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자기 체제를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우리는 정치적인 능력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해요. 이게 다니엘 벨이라고 옛날에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 아니고 중국 칭화대인가에 있는 캐나다 출신의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 저랑 전공이 비슷하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이런 정치 체제, 싱가포르 체제, 싱가포르 지금 김정은이가 좋아하잖아요. 3대 세습을 하니까 이런 체제를 메리토크라시 좀 더 그래서 좀 더 서양에서 이제 메리토크라시 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니 분배 정의의 원리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니까 정치적인 걸 차원을 강조해서 폴리티컬 메리토크라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은 현능 정치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현능주의 우리나라에 그 저기 다니엘 벨 책이 번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자는 현능주의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의라는 말을 좋아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렇게 전문적이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은 판단을 내리기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학벌,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둬야 돼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이런 정치적 능력주의 원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이제 자기들 나름의 선발 원리에 따라서 선발해가지고, 물론 뭐 우리 시황제도 저기 무슨 태자당 출신이잖아요. 그 자기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혁명 이제 원로고, 이제 그런 데서 선발이 됐지만 어쨌든 고위직까지 오르기까지 자기의 능력들을 입증을 했고, 그런 사람만의 최고위직에 오르는 그런 건데, 이런 체제가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시키는 그런 체제보다 훨씬 낫다. 이게 이제 다니엘 벨이나 아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게 중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는 아까 제가 이제 과거 시험, 그다음에 이렇게 고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지난 20대 때 어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50% 가까이가 오변남이에요. 오변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대 변호사 남성. 오변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오변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국회의원들 이게 직업 조사를 해보니까 전직 직업 조사니까 변호사는 한 30%밖에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재선 3선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직 직업이 정치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처음부터 정치 입문하기 전에 직업들을 보면 실제로 진짜 거의 한 50% 가까이가 변호사, 판검사, 변호사, 고시 출신들이에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로스쿨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게 조선시대 끝나고 우리 민주주의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 능력주의가 발전을 하면 엘리트 계층의 책임성을 묻고 민주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정치 자체가 능력주의적인 엘리트 계층에 의해서 독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의사한테 더 많이 돈을 준다, 의사가 더 부자로 산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치조차도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일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선출직 국회의원들, 아까 제가 오변남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선출직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이렇게 이제 저기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문 고급 관료들, 그러니까 고시, 행시, 과거에는 행시 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저기 외교관하고, 우리 지금 또 우리 저기 기재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분 다 행시들 졸업해가지고 기재부 장악해서, 그러니까 저기 이 판검사 사법부나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조직들이 법대 출신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면, 이 기재부는 경영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예산권, 편성권 가지고, 그죠? 감나라라 배나라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기관 전반을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국가 운영을 주도해. 그 민주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주권자라고 불리는 우리 시민들은 이 정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슈페트 같은 사람, 미국에서도 슈페트 같은 사람이 서구에서도 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결국은 대중들이 저기 엘리트들 번갈아 가면서 뽑는 거, 그거지. 근데 저는 선거만 번갈아 가면서 뽑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전반의 과정 자체가, 사회 전반이 소수의 엘리트들,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들이든 비선출직 관료들이든 그죠? 또는 뭐 대기업의 뭐 이런 것들이든 결국 엘리트들이 다 장악을 하고,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이제 이론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피케티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이거 찾아본 다른 이제 몇몇 이런 분들이 능력주의와 연결시켜서 이 서구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배경들을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우 포퓰리즘의 발흥의 배경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제 관점에서 보면 능력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 거부, 엘리트를 다 헤쳐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포퓰리즘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랑 별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퓰러라고 그러니까 피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주인이 되는 체제나 피플 인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나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맥락이 있지만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논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소수의 엘리트 놈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다. 저게 적이야. 저 엘리트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유럽 연합 이런 거 막 하고 난민들 막 받아들이고 그죠? 막 이제 세계화 이런 거 막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통의 진짜 인민인데 우리가 진짜 피플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저 엘리트들 한 줌도 안 되는 저 엘리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진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통치를 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포퓰리즘의 논리인 거예요. 그죠? 이게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자기도 엘리트지만 그 엘리트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미국 민주당이 이 메리토크라시에 경도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뭐죠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원래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블루칼라 노동자들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렇게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어. 세계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자동차 공장은 막 한국에 지고 일본에 지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자동차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죠? 세계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건 당신들이 대학을 안 나와서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 가서 전문성을 길러.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파고드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고 저 민주당 엘리트들이 이 민주당은 미국 안에서는 진보적인 정당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하층민들의 이게 노동자 계급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러니까 저기 뭐죠 이 캘리포니아 이 뭡니까 그 실리콘밸리 이걸 중심으로 한 그런 그러니까 신흥제 자본가 계급들 그 다음에 하여튼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학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새로운 계층 그걸 피케티는 브라만 계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브라만 좌파 정당인 게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학벌 좋고 그렇지 수익이 좋아서 부자인 그런 사람 과거에는 이제 학벌도 안 좋고 하는 과거 전통적인 서구의 진보 정당은 그런 노동자 계급에 기초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동자 계급들이 막 다 흩어지고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주로 그런 불안한 좌파들의 정당이 된 거죠. 그걸 피케티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만이 아니고 프랑스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화가 난 백인 육체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이제 트럼프와의 열광적인 지지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일어나고 프랑스 사회당은 지금 거의 몰락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극우 포퓰리즘 이라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무너질 능력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주리스토크라시 법조 지배 체제, 사법 지배. 그 사법 지배라고 하는 게 쉽게 그냥 좁게는 판사들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자기들의 판결로 그래 막 그냥 이제 민주적인 그런 과정들을 개입하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 이번에 낙태죄 이런 거 이제 그래서 판결을 새로 내리면서 대법원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주리스토크라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 검찰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리스토크라시의 중심에서는 그런 특이한 법조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엘리트 지배 체제의 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관료들의 지배, 뭐 여러 가지, 이걸 이제 무슨 이제 가디안, 뭐 쿼지 가디안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집정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여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비판을 하던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 포퓰리즘도 나타날 텐데, 우리 지난 대선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금 대안 이야기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떨까요? 조금 대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럼 8시 대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네, 30분, 짧게만 네, 30분까지는 한 6분 정도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여의 정도에 따른 이 보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보상의 격차 차이가 시민들의 민주적인 평등 관계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롤스나 다른 정치 철학자들의 논의들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재능, 성취 이런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고 보지 말고 공동체 전체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샌델의 이제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공정하다는 착각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이 순전히 뛰어나서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명문대 나오고, 우리 사회 생각해 보세요. 강남 3구에 저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저기 스카이대 갑니까? 그럼 강남 3구에서 특별히 땅이 좋아가지고 그게 뭐 머리 좋은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것 일종의 은폐된 세습이라는 것이죠. 엘리트는 세습된 것이지, 이걸 그렇게 이거는 사실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로 세습을 반대한다 해놓고 변형된 세습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수입을 얻는 게 내게 다 아니거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공동체 전체 공동자산이고, 이게 이제 롤즈의 생각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사회를 위해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샌델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걸 마치 개인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인에 대한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샌델이 비판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 위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탁월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때, 그럴 때만 가치가 있고 또 그럴 때만 특별한 보상도 정당하다. 이런 철학적인 인식 위에서 공동선을 위한 능력의 어떤 사용과 분배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 분배 체계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핵심으로 보면, 이게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 문제는 승자와 패자 사이에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승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스카이 대학만 가고 명문대학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잡대 나오고 대학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보상의 격차가 너무도 크다 보니까 모두가 성자가 되려고 하면서 성패 기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걸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시험이 공정했냐 안 했니, 뭐 이렇게 저기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정하니 아니니, 그리고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 인국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죠? 성자가 되기 위한 성패의 기준, 그거에만 집착하면서 이 능력주의 체제 이 자체, 보상의 격차의 근본적인 격차의 극심한 격차,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시간이 없다고 빨리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같은 그런 격차를
만들어낸 이 체제를 문제 삼지가 않고 누가 성자 독식을 할 것인가, 그것의 기준은 뭔가,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따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성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이렇게 하고 무임성차라고, 그러니까 아까 인국공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대학도 안 나오고 또는 명문대도 안 나오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정규직화 한다고. 물론 기존의 정규직화는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도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라고 무임성차야, 젊은 친구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샌델처럼 개인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인식 위에서 보상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하는 것이 현존하는 질서, 그리고 그 바탕에 놓여있는 근본 가치, 이런 것들을 승인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이제 그 경쟁의 과실을 따먹기 위한 경쟁의 규칙, 그거에 그러니까 공정성만 따지는 그런 어떤 건데,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왜 청소를 하고 막노동하는 일은 법을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일에서 그런 일에 비해서 그토록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어야 되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묻고, 진짜 그런가? 우리 코로나 때 보면 택배일 하고 이런 분들 없었으면 우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저도 밖에 못 나가고 맨날 쿠팡 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그 격차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한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똑같이 이렇게 분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격차를 조금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다른 인간적인 수준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막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허드렛 일, 막노동 이런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힘을 쓰는 노동, 몸을 쓰는 노동을 하시는 분, 과거 같았으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차명한 경제학적인 문제나 무슨 도덕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에게 얼마를 주고 변호사에게 얼마를 주고 청소부한테 얼마를 줄지, 무슨 기준으로 능력을 또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은 차명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에서 아까 같은 것이 같고 다른 것은 다르고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결정하는 것은 그 각 사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가치를 간접시키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정치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우리보다 차이가 나요. 호주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이렇게 광부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무직보다 훨씬 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일반에도 그렇지만 특히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월 수입이 더 좋대요. 캐나다에 누구가 설명을 하던데 교사 출신인데 버스 운전을 하는, 은퇴하고. 왜냐하면 버스 운전자가 연금이 더 좋은 거예요, 교사보다. 이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정치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명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한국에 이게 표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능력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우리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캐나다, 호주, 유럽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격차가 안 나고 어떤 경우에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지금 토론을 이게 또 공론장이고 그런데 저보다는 일단 이야기하면서 또 남은 이야기들은 또 조금 이렇게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또 토론 과정에서 혹시 이야기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